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보는 구독자 중 한 사람이고요. 설거지하면서도 많이 듣고 집 청소하면서도 가장 많이 듣죠. 사연들을 듣다 보면 공감 가는 것도 많고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일이 생기다니 저로서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의 사연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 참지 말고 어떻게든 응징하라고 복수를 했으면 좋겠어서 보내게 됐어요. 제가 바로 그 복수를 하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에 남편과 결혼했지만 일찍부터 남편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아들과 도련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들이 10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저와 제 아들과 생리별을 하고 말았죠. 콱 남편을 따라 죽으려다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도련님과 우리 아들이 아른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아빠 없이도 바르게 잘 자라주었고 도련님도 거의 제가 업어서 키운 셈이었죠. 남편과 도련님은 12살 차이가 나서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 같이 살았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 도련님만 다시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쭉 같이 살았거든요. 제 아들은 도련님을 형처럼 잘 따랐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들만큼 도련님도 아들처럼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시댁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빨리 취직하려고 공부를 잘하는데 상고에 갔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저와 저희 아들 그리고 회사밖에 모르는 도련님이었죠. 친구들도 아주 가끔씩만 만났고요. 사춘기도 없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철이 참 빨리 들었죠. 그래서 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은 도련님입니다. 그렇게 삼성을 오래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돌연 퇴사를 하더니 대박을 쳐서 도련님은 알짜배기 신랑감이 됐죠. 그런데 일에만 빠져 살아서 연애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회사 집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을 텐데, 저랑 준수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고 와요. 아,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요. 저는 도련님이 계속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형수님, 저는 회사 집이 편해요. 아, 집에 오면 우리 형수님 있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정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 집 나가면 다 돈인데요, 뭘. 여자친구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도련님 친구분들 여자친구 잘만 사귀고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아, 이참에 소개라도 받아보는 건 어때요? 좀 우리 도련님이 여자친구 사귀는 게 소원이에요. 응? 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22살에 준수 아빠랑 결혼해서 진작 결혼하고 준수도 벌써 22살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준수가 제가 결혼한 나이까지 왔네. 아유, 세상에. 한참 커 있었어. 아유, 도련님도 일만 하지 말고 여자친구 사귀고 봐야죠. 아니, 도련님 이렇게 쑥맥이라 나중에 장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장가 안 가고 그냥 이대로 형수님이랑 계속 살면 되죠, 뭐. 아, 세상에서 우리 형수님이 해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는데 제가 굳이 결혼을 왜 해요? 하여간 속 없는 도련님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우리 준수 아빠가 보면 42살이 넘도록 여태 혼자인 도련님 보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 그리고 도련님, 여자친구 생기거든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유,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자 소개 안 해준다고요. 알겠어요. 아, 여자친구 생기면 형수님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 절대 안 할게요. 아, 그래도 형수님한테 잘하는 그런 기본이 착한 사람이 아니면 만나기 싫어요. 착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볼게요. 안 그래도 제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 소개해준다고 했었는데
하도 형수님이 이렇게 만나보라고 보채시니까 뭐 이번에 한번 만나고 올게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우, 그럼 당장 만나봐야지. 많이 만나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저처럼 준수 아빠한테 코 안 끼죠. 농담이고요. 아우, 그래야 도련님도 여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죠. 저는 도련님 연애하는 거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세요. 아유, 밥 다 됐네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도련님은 42살의 나이에 처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쑥맥인 저희 도련님을 좋게 봤는지 먼저 집에 인사를 오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적극적인 면이 저희 도련님과 대비되어서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한쪽이라도 적극적이어야 일이 진행되잖아요. 만나보니 동서도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도련님이 좋다고 하니까 큰 반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컸습니다. 도련님 나이도 나이니까요. 집안도 우리 집보다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잘 맞을 정도였달까요? 우리 도련님이 그래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오래 다녔고 지금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모아놓은 돈은 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와 한 4개월을 사귀고는 결혼을 해버렸죠. 동서는 저한테도 굉장히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와 아들 둘이 사는데 아들도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외로울까봐 일부러 근처에 신혼집을 얻기까지 했죠. 그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자주 찾아가진 않았어요. 도련님이 괜히 저 때문에 곤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한 동네이다 보니 소문도 다 들을 수 있고 같이 쇼핑하다가 마주치기도 하고요. 먼저 도련님 네 신혼집에 놀러 가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런 좋은 관계로 공존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 형님, 지난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형님, 역시 형님표 반찬이 최고라니까요. 제가 음식해서 채워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빈 반찬통만 드려서 번번이 죄송하네요. 저희 남편도 형님 반찬이 없으면 밥에 손도 안 댄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음식은 형님에 비해 너무 못해가지고 괜히 음식 드렸다가 입맛만 버리실까 봐서요. 그 대신 오늘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여기 소고기집에서 저녁 때 뵙는 거 어떠세요? 오늘 남편도 일찍 끝난다고 하거든요. 6시 반에 소고기집에서 봬요. 아유, 반찬은 내가 하면 되니까 동선 신경 쓰지 마. 아유, 오히려 한 동네에 계속 살면서 이렇게 반찬 해다 줄 수 있어서 내가 다 좋지 뭐. 혼자 먹을 거 하면 자꾸 부실하게 하게 되거든. 같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나도 계속 반찬을 하고 좋잖아? 그냥 빈 반찬통만 줘도 되는데. 아유, 그래. 소고기 한번 얻어 먹지 뭐. 6시 반에 거기서 보자고. 이따 봐, 동서. 역시 형님이네요. 어쩜 그렇게 마음도 넓으세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음식 못하는 저는 정말 형님 근처에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따 6시 반에 봬요. 형님 좋아하시는 소고기집으로 일부러 골랐어요. 자, 잘했죠?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웃는 얼굴로 농담도 하고 염치 챙기는 동서가 그때는 마냥 예뻐 보였습니다. 또 도련님한테도 분명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그게 조금 안타까웠지만 괜히 계속 물어보면 우리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부담이 될까봐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도련님한테 따로 물어봤었죠. 도련님, 반찬 여기 싸놨으니까 가져가면 돼요. 근데 도련님네는 혹시 아이 가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가지려고 피하는 건지 해서요. 아니면 이게 하늘의 뜻이니까 아예 부담될까 봐 차마 동서한테 말은 못하고 도련님한테라도 물어봐야겠어서 물어봐요. 아, 죄송해요. 아유, 저도 모르게 한숨을, 아유, 그러게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한테 불임이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노력해 봐야죠. 형수님, 반찬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도련님. 괜히 마음에 두지 말고, 전 그냥 궁금해서, 아이, 도련님 내가 혹시 일부러 아이 안 가질 생각인지 궁금했던 거지. 동서가 만약 힘들다고 하면 제가 준수 키운 것처럼 더 많이 아이를 봐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어려운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동서한테도 부담 주지 말고요. 알겠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형수님도 참, 아, 저 가요. 반찬 잘 먹을게요. 형수님 표 반찬이 맛있어서 살았어요. 아내가 워낙 요리를 못해가지고. 하지만 요리 빼고 다 잘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그래요? 그럼 됐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음식이 중요한가요? 제가 반찬을 어차피 계속 해줄 텐데, 어차피 저 먹는 거 조금 더 양 늘리면 되는 거라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쭉 해온 건데요, 뭘. 힘들지도 않아요. 반찬 조심히 들고 가요, 도련님. 그렇게 물어본 후로 아이가 여전히 안 생긴 건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도련님이나 동서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어림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생기는 것도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입양이라도 하라고 제가 먼저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좋아하는 도련님한테 정작 아이가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요. 그렇게 도련님네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면서 매주 반찬을 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 도련님이 아니라 이제 서방님이죠. 도련님, 도련님 하던 게 버릇이 돼서요. 이제부터는 서방님이라고 쓸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서방님이 돌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도련님은 저희 남편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백주 대낮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성실한 도련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도련님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걸까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차에 치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허망하게 도련님이 쉰도 안 돼서 세상을 등지게 되자 모든 세상이 더덥게 느껴지더군요. 인생이 대체 뭘까? 남편에게 그렇게 혼자 외로웠냐고, 불쌍한 도련님을 꼭 데려가야만 속이 시원했냐고, 먼저 간 도련님이 불쌍해서 이런 몹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도련님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도련님과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지 그렇게 더 각별하고 특별한 도련님이었기 때문이었죠. 도련님이 이렇게 돌연 세상을 떠나버리니 남은 건 도련님 옆에서 잠시나마 곁을 지켜두었던 동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동서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갔다는 사실이 안 믿겨져서 정처 없이 도련님과 함께 걷던 동네를 쭉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넋을 놓고 걷다가 정말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노랗게 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회사에서 도련님의 비서 역할을 해온 충직한 직원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유, 사모님. 저는 대표님 회사의 비서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상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저희 대표님 회사 직원들밖에 모르는 정말 성실하고 선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양심 고백할게요. 아, 우리 서방님네 회사 비서분이시군요. 아니,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시는 건지. 양심 고백이라니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 사모님,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사모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우리 서방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 맞아요. 아니,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아니, 누가 우리 불쌍한 서방님을 일부러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사장님 아내분께서 저희 대표님 몰래 바람 피면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서방님이 바람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다 갔다는 거예요? 아유, 아유, 우리 서방님 불쌍해서 어떻게, 아유, 그래서 대낮에 늘 일하느라 절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아유, 그렇게 만취 상태였던 거군요. 아유, 차삭으로 간 거랑 별개로 우리 동서가 서방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니. 저, 사모님, 제가 이렇게 양심 고백하는 건 이걸 절대 가만두지 마시고 꼭 대표님 아내분에게 복수를 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당연히 이 일을 밝히고 대표님 재산 못 가지도록 내쫓아야죠. 대표님도 지금 이미 죽은 마당에 누구 좋은 일 할 일 있나요? 우리 서방님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정말 비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요. 내 목숨 걸고 반드시 동서 갈기갈기 찢어서 파멸시키고 말 거라고요. 네, 사모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대표님 유품 정리 혹시 하셨나요? 저는 뭔가 대표님처럼 성실한 분이 갑자기 대낮에 술을 먹고 돌아다녔다는 게 당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표님 모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대표님 유품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혹시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혹시 비서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너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이고, 우리 서방님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아유, 저 혼자서 찾다가 괜히 놓칠까 봐. 그러면 우리 서방님 너무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도와야죠. 지금이 아마 대표님 아내분 없는 시간 맞을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모님께서 아셔야 될 건 전부 알 수 있도록 샅샅이 한번 찾아보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회사의 비서님과 함께 죽은 서방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서방님네 집에 왔습니다. 마침 동서도 자리를 비운 시간이라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저 혼자가 아니라 비서님이랑 둘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뭐라도 건지자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정말 발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죠? 그런 거죠? 아니, 동서가 다른 남자랑 아이도 2명이나. 그러면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 아우,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나?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한 여자인데 애까지 둘이나 딸린 사람이었다는 걸 도련님이 알게 된 건, 이것 때문이었네. 이것 때문이었어. 아이고, 내가 당장 동서 인연을 데려다가 찢어 죽여야. 아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우리 서방님 불쌍해서 어떡해. 사모님, 아이고, 정말 우리 대표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사람 일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은 사기 결혼을 당하신 거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서분 단장 내쫓으시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리 와서 좀 이것 좀 보세요. 재산 포기서? 이 캐피탈 업체 도박이랑 연결된 곳인데 저희 동네 아줌마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이 캐피탈에서 돈 빌린 서류랑 보면서 완전 울고불고해서 기억나요. 사모님,
이 정도면 저희 대표님 재산 다 날린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어떡하죠? 결혼하고도 바람핀 데다가 초혼도 아니고 애 둘 딸린 이혼녀인 걸 속이고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뭐요? 도박? 아니 도박으로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요? 아이고 어쩌면 까도 계속 나오는 건지 무슨 양파도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요? 우리 서방님이 이런 걸 알고 그렇게 술을 범하실 수밖에 없었네요. 아유,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티겠어. 안 그래요? 아유, 서방님. 아유, 우리 서방님 정말 불쌍해서 어떡해. 사모님, 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목숨 걸고 동서분한테 피해 복수를 하신다면서요. 파멸시켜야죠. 부셔버리고 조져야죠. 저희 대표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실 건가요? 복수 그거 하자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맞아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서방님 재산 도박으로 다 까먹은 게 동서 맞다면 데려다가 아주 그냥 고문을 해도 모자라죠. 알면 알수록 정말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비서님, 제 인생을 걸고 동서 인연을 아주 그냥 개박살 내야겠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외로운 도련님 곁에서 잠시나마 지켜주었던 동서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동서를 어떻게든 파멸시켜야겠어요. 두고 보세요. 다 산산조각 내버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우선은 동서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전에는 일단 모른 척하려고 서방님의 유품을 다시 정리해두고 왔습니다. 주요 증거가 될 만한 재산 포기각서와 동서의 옛날 가족 사진은 가지고 나왔고요. 정말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이미 이혼한 데다 애도 둘이나 딸린 동서였다는 걸 알고 서방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슬펐을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동서와 동서의 불륜 상대들을 다 싸잡아다가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저희 서방님은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왜 죄 없는 우리 서방님만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던 걸까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저에게 서방님네 회사 비서분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마주하게 된 추악한 진실은 이대로 가만두지 말고 동서를 벌하라는 운명일 테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동서를 고통 속에 파멸시킬지 고민하다가 우선 동서가 우리 서방님과 결혼 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탈취해온 저희 서방님의 회사 자산들 전부가 우선 떠오르더군요. 심지어 그마저도 도박 빚에 집도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당장 하루아침에 길가에 내앉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집을 강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앉게 만든 것이었죠. 저희 집 비밀번호는 바꿔놓았어요. 함부로 들어와 있게 놔줄 순 없으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본 복수하는 법, 결정적인 증거 남기는 법을 열심히 본 덕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고 조금 기다리자 동서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형님, 제가 사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당장 제가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태인데 혹시 형님 집에 가도 될까요? 아까 가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두들겨도 답이 없으시길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전화드렸어요. 정말 동서 뻔뻔하구나.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하, 참,
이혼한 것도 숨기고 애 둘 딸린 거 속인 동서한테 난 나가서 얼어 죽든 차에 치이든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서방님 몰래 여러 사람이랑 불륜까지 저지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방님 유품 정리하다가 다 알게 됐다고. 동서 옛날 가족 사진이랑 동서가 도박으로 날려먹은 집 문서도 이미 다 받고 말이야. 그, 그걸 어떻게, 이 형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기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박 빚이 살짝 있긴 하지만, 형님, 돈 있으시잖아요. 형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발, 죽은 저희 남편을 봐서라도 아량을.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서방님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어휴, 가증스러운 걸.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날려먹은 집에서 나와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뻔뻔하게. 네가 죽인 거다. 우리 서방님, 네가 죽였어. 살려내. 살려내라고. 형님, 제가 도박 때문에 재산 날려먹은 것도 맞고, 네, 결혼 전에 이혼녀에 애 둘 딸린 거 속인 것도 잘못했고, 불륜도 인정하는데요. 제가 남편을 죽이다니요? 아니, 멀쩡한 남편을 제가 왜 죽였겠어요? 죽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행복하게. 아니, 우리 서방님은 네 그 추악한 면모 다 알아버렸어. 알고 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던 거지. 백두대낮에 일하느라 절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우리 서방님이 술을 마신 만취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건 다 너의 그 사악한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알아? 그건 억지죠, 형님. 아무리 제 탓을 하고 싶으셨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형님이 제 남편이 그걸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형님께서 지금 제 뒷조사 꽤 하셨나 본데 제 남편이 그날 술 마시고 차에 치인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전 어찌됐든 제 남편의 아내이고 그리고 형님의 동서잖아요. 저 좀 거둬 주세요. 네? 네. 증거? 증거라고 했니? 서방님 유품에서 네가 도박으로 집 재산 전부 날린 증거랑 네 옛날 가족 사진 나왔어. 이걸 알고 우리 서방님이 어떤 감정으로 술을 마셨을지 상상은 가니? 남편이 죽었는데 유품 정리도 안 했나 봐. 하긴 도박에 미쳐 있으니 그럴 정신이 없었겠지. 가증스러운 걸. 너 같은 건 우리 서방님 유산 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건, 아우, 전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언제부터 절 의심하고 그렇게 증거들을 모았는지는 몰라도, 전 남편이랑 최근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잖아요. 형님께서 그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정말 뻔뻔하구나. 넌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어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내 두고 보마.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우리 집 앞에서 상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테니까 그만 썩 꺼져. 이게 내 복수의 전부라고 생각은 말고. 아니, 그럼 집에 있는데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형님 이러시면 죽은 저희 남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쫓겼는데 형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전 대체 어디로 가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네? 경찰 불렀다. 끌려나가고 싶으면 계속 거기에 있어. 네 불륜남들도 같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대로 해. 그러자 정말 경찰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불륜남들까지 정체를 다 들켰다고 생각한 건지 주춤거리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유부녀랑 붙어먹은 그 불륜남들 정체까지 알아볼 정신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증거 확보더라고요. 동서를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요. 지금까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녹음했거든요. 이 내용을 저는 언론사에도 제보할 거고 경찰에도 넘길 겁니다. 그리고 동서가 가는 도박장에도 미행을 할 생각이었죠. 제가 따라가면 너무 티가 나고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금방 알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동서는 그새를 못 참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도박판에 기웃거리는 동서를 발견했습니다. 탐정님한테 듣고 증거로 사진 몇 장 폰으로 전송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도박장 현장에서 잡혀야 바로 잡혀 들어갈 테니까요.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분이 도박장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진폰으로 보내드렸고요. 여기 위치도 보내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해서 아마 현장에서 잡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망 보고 있겠습니다. 얼른 신고해 주세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아유, 역시 일 잘하신다는 소문만큼 일 처리가 확실하시네요. 저희 신고 바로 넣을게요. 동서가 정말 도박으로 저희 서방님 재산 모두 날린 걸 생각하면 경찰 통해서 감방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이고, 감옥에서도 금방 나올 것 같아서 분이 안 풀립니다. 더 좋은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웬만해서 불법적인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걸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뢰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동섭은 정말 사연을 들으니 도박만으로 감방 가는 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늦던 제가 격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불륜은 하도 많이 있어서 놀랍지도 않은데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이혼녀에 애 둘 딸린 것도 속이고 결혼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방법 쓸 것 같습니다. 아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해주시는 거 잘 알고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든 더 죄값을 치르고 이왕이면 평생 감옥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방님을 죽인 건 바로 동서나 다름없으니까요. 동서분이 체포되기 전에 제가 그쪽 음료수에 마약을 몇 개 풀고 오겠습니다. 눈이 풀리면서 극도로 흥분할 테니 아마 체포될 때 수사관들도 눈치챌 거예요. 그리고 마약으로 묶여서 들어가면 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대신 이건 좀 비용이 셉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아유, 당연하죠. 제 인생 걸고 어떻게든 동서 인생 갈기갈기 찢어 박살내기로 결심했어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실행해 주세요. 꼭 동서가 감방에서 최대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할게요. 신고는 제가 신호 드리면 그때 해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도박장에 한번 들어오면 금방 파하진 않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탐정님. 아유, 탐정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경찰에 체포됐고 도박장에서 마약까지 취급한 것으로 덜미가 잡혀서 그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는 물론이고 동서 도박하던 사람들 모두 마약 사범으로 더 큰 형을 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억울하다는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가 있으니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겠죠. 동서는 노발대발했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이제 동서를 버리기로 결심했는지 변호조차 하지 않고 면회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자업자득이겠죠. 우리 딸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번 돈이랑 집, 재산 다 탕진했다는 겁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 봅니다. 딸 잘못 키우신 잘못이 있으니
긴 말 안 하겠어요. 지금 제가 증거 복사본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따님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직접 실토한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뻔뻔하게 저희 서방님을 죽게 만들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걸 딸이라고 저희 집안에 시집 보내셨습니까? 심지어 이혼하고 애도 둘 딸린 건 속이고 결혼시키셨죠? 사돈분들도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따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아,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희 딸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아유,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유, 그만 고정하시고, 잠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한시도 동서와 동선의 지방과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아직도 치가 떨리니까, 동서의 존재 자체가 저희 서방님에게는 큰 상처라고요. 따님은 도박판 현장에서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까지 손댄 모양이더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답니다. 앞으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동서의 친정댁에 찾아가서 모든 걸 이야기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파렴치한 동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계획대로 동서를 감방에 보내고 증거들을 이용해서 우리 서방님과 동서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이 운영했던 회사의 돈으로 제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방님의 재산이 동서에게 한 푼도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것까지 해놓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서방님네 회사 비서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비서님.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아직도 동서의 그런 시커먼 속을 모르고 동서한테 잘해줄 뻔했어요. 우리 서방님을 갑자기 죽게 만든 장본인이 그 사악하고 악랄한 동서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같이 서방님 유품 정리도 도와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복수는 잘 끝났나요? 전 소식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사모님 얼굴이 핀 거 보니까 복수를 잘 마친 것 같긴 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이젠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먼저 가신 대표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복수도 다 시원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서방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동서를 제 손으로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건 먼저 간 서방님과 남편이 바라지 않을 테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벌을 다 주려고 노력했어요. 도박장에서 현장 검거하고 마약까지 엮어서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렴치한 짓들을 한 걸 동선의 친정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박에 마약까지 아주 정말 가지가지 했네요. 아,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니, 근데 대표님 아내분이 그 지경이 되도록 정말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대요? 말이 되나요? 아, 정말 대표님 재산도 거의 다 탕진해버리고 도박으로 게다가 마약까지. 어쩐지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고 말고요. 그나저나 대표님 아내분 친정댁에서 정말 몰랐다면 충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였으면 제 자식이어도 당장 내다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댁에서는 어떻게 한다나요? 제 말이요. 제 말이 동서를 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동서를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 서방님을 그렇게 배신감 속에 외롭게 죽게 가게 했으니까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닌 것도 정말 죄를 묻고 싶은데 이미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동서한테 제목은 추가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참 헛헛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벌을 받게 한 게 어디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한 복수예요. 인생을 건 복수 정말 제대로 하신 거잖아요. 나이 들면서 대표님 아내분은 이미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늙어갈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고 죄값 때문에 교도소에서 천천히 죽어갈 테니까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족끼리 다 등 돌리게 한 거면 정말 엄청난 복수죠. 살면서 후회에 또 후회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네, 그래야죠. 이제 군대 간 아들 기다릴 일만 남았네요. 그래도 비서님 덕분에 정말 억울할 뻔했었던 거 우리 서방님 복수할 수 있었네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사모님께서 훨씬 고생하셨죠. 고생하신 만큼 동서분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지켜봐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수잖아요. 아시죠?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일찍 죽고 10살 배기 아들이랑 서방님 이렇게 둘만 보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저희 아들이랑 서방님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서방님이 동서 잘못 만나서 죽기 전까지 불륜에 도박으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걸 알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참 허망하잖아요. 살아갈 의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대표님 복수가 아니라 사모님께서 군대 가신 아드님과 함께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복수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복수는 수단일 뿐 복수 성공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힘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이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세요, 사모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마워요. 너무. 그러게요. 비서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복수까지 성공한 마당에 먼저 간 도련님 목까지 저희 남편 목까지 더 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서님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제가 경비 다 댈게요. 제가 이런 복수할 수 있게 도와준 보답으로 그리고 제 인생의 이 막을 다시 살게 해준 보답으로요. 비서님이랑 같이 간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야 좋지만 너무 큰 선물이라 저는 일찍 취직해서 일하느라 아직 유럽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유럽을 그렇게 가보고 싶기는 했는데 정말 멀어서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 수 있으려나요? 영어도 못하는데. 아이, 통역해줄 가이드랑 같이 가면 되죠.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설명도 엄청 친절하게 다 나와 있고요. 이번 복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 늦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말이죠. 어째 20대인 저보다 더 젊고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검색 좀 해볼게요. 그나저나 정말 가는 건가요? 아,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꿈만 같아요. 여행은 얼마나 길게 갈까요? 유럽이니까 일주일로는 안 되겠죠? 네, 진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고 아직 22살인데 비서님이 너무 참하고 마음에 들어서요. 남자친구 없으면 우리 아들 제대하고 한번 만나봐요. 제 아들이지만 참 바르고 잘 컸어요. 잘생긴 건 말하기 입 아플 정도고요. 그런데 비서님 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휴, 어디 보자. 검색해보니까 유럽 여행은 최소한 한 달은 잡고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은 무리겠죠? 비서님 업무 하셔야 되니까요. 아, 네, 좋아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드님이 대표님이랑 워낙 각별하셔서 자주 회사에서 봤었는데 연하이긴 하지만 너무 잘생기고 듬직해서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드님 제대하고 나면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5년 근속해서 작년에 못 쓴 휴가랑 다 해서 한 달 정도 휴가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한 달 가버리죠. 어떠세요? 아유, 역시 우리 아들이 잘생기긴 했죠. 비서님 마음에 들었다니 기분도 좋고 뿌듯하네요. 네, 그럼 우리 아들 휴가 나오면 같이 한번 보러 가요. 그리고 한 달 휴가 가능하다면 그냥 한 달 가죠. 이왕 가는 거 또 언제 가겠어요. 비서님이 절 웃게 만드네요. 여행 갈 준비하려면 우리 자주 만나야겠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너무 좋아요, 사모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에게 마치 아들처럼 각별한 제가 업어 키운 서방님이 도령 그렇게 세상을 등져버리고 그게 모두 동서 때문이었다는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비서님이 저를 웃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복수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목표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허무한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대 간 아들 준수와 비서님이 인연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설레기도 하네요. 복수만으로 제 인생을 채우고 싶진 않았던 게 저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비서님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비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서방님이 왜 돌연 죽음에 이르렀는지 몰랐을 테니까요. 비서님의 도움을 받아 서방님의 한이 서린 복수도 성공했으니 이제 제 이막의 인생은 여행하면서 또 쉬면서 아들이 비서님과 잘 되길 바라면서 조금 더 제 인생에 보답을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오늘 여기에다가 사연을 보낸 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 속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저희 형님에게 있답니다. 저와 형님 동서지간에 있는 그 손위 형님인데요. 진짜 이 인간 때문에 우리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언니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솔직히 너무 죄송한 게 저 하나로 끝내면 될 일을 우리 엄마와 언니까지 알아버려서 알아눕게 만든 게 후회스럽네요. 특히 엄마가 그렇게 열불을 냈거든요. 너 당장 가서 그 형님인가 뭔가 걔 좀 내려와. 어? 내가 진짜 머리털 다 뽑아버려야지. 그 얄쌍하고 독하게 말라빠진 기집애. 어? 잡고 절대 안 놔줄 거다. 어우 열받아 진짜. 그 뭐야. 너 학교 다닐 때 일진들? 그런 거 했었다니 걔? 아 어쩜 그렇게 못돼 처먹었대. 엄마는 순전히 딸인 제 입장으로 생각해서 화가 나실 만도 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도 우리 형님은 누가 봐도 못된 케이스긴 했어요. 오죽하면 제 어린이집 동기 엄마들까지 형님 구경을 하고 싶어 할 정도였거든요. 아니 대체 얼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보자. 아 지가 뭔데 그렇게 공주병 걸려가지고 너를 무시한대? 얼마나 이쁜데? 우리 형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이상한 여자인 게 맞아요. 어린이집 엄마들이 공주병이니 뭐니 하고 얘기를 꺼낸 게요. 사실 남들이 들으면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 분들은 저와 우리 형님을 아실 일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번 털어놓아 볼게요. 이런 형님 정상인가요? 형님과 저희 남편은 한 살 차이거든요. 형님이 한 살 위에요. 그리고 결혼은 저희보다 5년인가 먼저 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그러니 형님이 시동생인 우리 남편을 알고 지낸 시기는 저보다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좀 지나서였을까요? 불쑥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힌다면서 부지깽이 들고 쫓아간단 말까지 하셨다니까요. 어머, 동선이 집 너무 예쁘다. 와, 여기가 안방이야? 어머, 그런데 저런 스타일은 서방님 취향이 아닌데. 완전히 동서 생각 맞지? 예전에 서방님 결혼 전에 보면 방을 완전 로봇 천지로 꾸며두셨었거든. 세련되게 한 거 보니까 동서 취향이 고급스럽긴 하다.
처음엔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시작하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지 뭔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어떤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몰랐었죠. 딴 얘기로 넘어갈 틈을 안 주고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확 커져서는 저도 모르게 이마의 주름을 잔뜩 잡고 다시 되물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요? 형님을요? 아, 좋아했었다고요? 그게 무슨... 그 말만 들어도 솔직히 충격이지 않나요? 대체 어떤 머리를 갖고 있으면 저런 류의 얘기를 시댁 동서 앞에서 늘어놓을 수 있는 건지 지 딸은 뭔가 여자로서 우월감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아니, 아니, 동서, 아우, 말도 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오해하잖아. 우리 서방님이 그렇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방님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랬다고. 아우, 우리 형수 미인이긴 하다. 자기도 형수 같은 아내 얻고 싶다.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거지. 그냥 이상향적으로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었대. 와, 저는 마지막 말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라니. 그러면서 그때 못내 숨기지 못했던 그 의기양양한 표정까지 살짝 스쳐가는 그 5초간이 못 견디게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이때 너무 떨떠름하고 어이가 없었던지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뱉어버리긴 했어요. 아, 의뢰 그냥 형수님한테 하는 좋은 말 아닌가요? 전 또 뭐 별건가 했네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정말 형님 보고 이상형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잽싸게 또 말을 바꾸는데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상형이라기보다 아니 뭐 그게 그 말인 건 맞는데 콕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아우 그냥 그렇다는 거야. 형수 같은 여자를 만나야 잘 살 것 같다. 외모며 뭐며 다 자기 취향이다 그렇다나. 아우 뭐 그러면서 우리 남편 보고 형 역시 눈이 높기는 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자기는 장가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니 그래도 다행히 동서같이 참하고 예쁜 아내 얻으셨잖아. 서방님 아주 능력도 좋으셔. 여기까지 들어보면 솔직히 같은 여자들은 빤하게 이 의도를 알지 않나요? 얘기 속에 자기 자랑은 하고 싶고 뭔가 의도가 너무 드러나서 들킬 것 같으면 끝에 가서 묘하게 상대방 칭찬하면서 아닌 척 마무리하는 거죠. 대체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봤었는지 몰라도 이런 의도까지 다 읽고 나니까 뒷골이 확 땡겨오더라고요. 제가 좀 더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 안 있다가 고기를 사서 들고 온 우리 남편에게 직접 삼자 대면해서 물었겠지만 왠지 내키질 않는 거예요. 차마 그 앞에서 대놓고 물어볼 용기는 안 났던 거죠. 형님은 졸렬하게도 그걸 직접 삼자 대면에서 묻기는 힘든 심리를 알았던 건지 이후에 우리 남편이 왔을 때까지도 자기가 잘 안다는 듯 엄청 여우짓을 하면서 챙기는 거예요. 서방님은 고기 퍽퍽 썰면 드시잖아요. 하여간 형제간의 취향이 똑같다니까. 자, 이거 제가 발라드릴 테니까 이렇게 드셔보세요. 하여간 이 집 식탁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아참, 동서도 이거 많이 먹어. 이거 봐봐. 맛있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막 챙겨주고 하는데 적어도 제 눈에 볼 때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주시는 거대로 받아먹더라고요. 좀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다가 한 2, 3일쯤 지났을 때 물어본 것 같아요. 저기 말이야, 자기 혹시 형님 좋아했던 적 있어? 제가 생각해도 되게 바보 같고 얼척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해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 질문을 했던 때를 생각하면 창피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긴 하네요. 남편은 이때 밥을 먹다가 뭔가 낯선 사람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절 새로이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아니, 형님 누굴 말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형수님? 뭐야? 아니, 형수님 묻는 거야, 지금?
신혼인 부부 사이에 누굴 좋아했었냐는 얘기조차 나오는 게 껄끄러운데 그 대상이 하필 형수님이라니 남편은 완전히 얼빠진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게 그 형수님. 나한테 형님 말이야.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적 있었어, 없었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두고 왜 그렇게 떨리던지 진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제 딴의 남편 표정을 읽어보겠다고 진짜 그렇게 눈을 크게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뜨고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잠깐 제 눈을 응시하다가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여기저기 저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리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어. 대체 왜 그걸 묻는 거야? 이때 제가 하도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확 가까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눈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묻더라고요. 나도 좀 물어보자.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게 된 거야? 어디서? 누가 그래? 내가 형수님을 좋아하기라도 했다고? 대체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대길래 결국 저도 그 기세에 밀려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설프게 말을 했어요. 아니, 형님이 직접 말씀하시던데? 나보고 뭐라더라? 자기가 뭐, 형수님이 이상형이라고 했었다나? 그런 와이프를 얻고 싶다고 했었대. 얼굴이며 뭐며 다 자기 취향이라고 했었다는데? 근데 이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이때까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이야기가 끝날 말미가 되니까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와악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어? 웃지 말고 말을 똑바로 해봐. 뭔데? 그러자 남편은 한참 웃다가 얼굴 한가운데가 벌개져 가지고는 겨우 숨을 고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거짓말은 아니네. 내가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말 갖고 그러는 거야? 누가? 형수님이 아니면 네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내게 되더라고요. 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형님 입으로 그랬다고. 아니, 거의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얼버무렸단 말이야. 짜증나게. 그러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막 저으면서 다시 말을 해주더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 다시 들어봐. 나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형수를 좋아했었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냥 형수님에 대한 칭찬인 거지. 그리고 말이야. 설사 가령 정말 진짜로 그런 감정을 가졌었다고 해도 쳐봐. 그걸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놈이 어디 있냐? 자기가 볼 땐 내가 그런 놈일 거라고 생각해? 어떤 얼빠진 놈이 형수한테 그런 말을 진심 담아서 하냐고. 게다가 자기 이런 말 하면 형수님한테 좀 죄송한데 난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안 좋아해. 관심 없다고. 진짜 우리 엄마나 고모들 대하는 심정으로 말한 거야. 제발 그 사리 분별 좀 하자. 어? 이쯤 되니까 그런 말에 발끈했던 제가 너무 어이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무 진지하게 들은 거야? 그래.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다. 남편은 이런지하에 이렇게 얘기를 끝내버리더군요. 그 뒤로 제가 다시 친정엄마한테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엄마가 들어도 화딱지가 나기는 했었나 봐요. 내가 들어봐도 정서방 말이 맞기는 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자기 형수한테 그런 말을 해. 무슨 경국지색에 그런 미모를 가진 여자도 아니고, 네 형님 내가 결혼식 때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눈은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게 애지간히 독해 빠지게 생겼더만. 뭔 놈의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세상 남자가 아유 그것도 말이야 시동생까지 자기를 연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유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걸 또 시동생 와이프인 지 동서한테 말을 하고 앉았어. 아이고 세상 그런 푼수가 어딨냐 진짜. 이 얘기를 통해서 형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친정엄마한테 완전히 콱 찍혀버렸답니다.
엄마는 아주 마주치는 일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어요. 살다 살다 그런 입방정은 나도 처음 본다 진짜. 어디서 그딴 식으로 할 게 없어 그딴 걸 갖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래? 어? 얼마나 널만 많이 봤으면 그러겠냐고. 이거 사, 너 정신 차려. 그딴 것한테 놀아나지 말고. 예전부터 엄마는 사람 보는 눈이 있기는 했고 본인이 시누이인 우리 고모들이며 형님이었던 큰엄마한테 당해온 세월이 몇십 년이다 보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거슬렸던 우리 형님이 저 따위로 행동했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참 스트레스거리지만 제가 그때 확 들이받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만만하게 보는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은근히 자꾸 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데 자꾸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혼수로 해오려면 이런 그릇 종류는 기본으로 깔았어야 되지 않아? 동생 되게 소박하게 시작한다. 우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타입이기는 해. 나는 처음에 홍수로 이런 비싼 걸 해왔다고 자기네 집 분수랑 안 맞는다고 야단치셨었거든. 알뜰하면 뭐 여기저기서 사랑받는 거지. 난 옛날부터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있는 대로 다 끌어 쓴다고 욕 엄청 먹었었어. 이 말인즉슨 얼핏 보면 자기가 사고 치는 딸인 양 말은 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네 집 돈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저보고는 알뜰하네,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네 하면서 돈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였고요. 확실히 그날 이후로 형님네 집도 가보니까 으리으리라 하긴 하더라고요. 집 평수는 평범하고 우리 집이랑 비슷했는데 그 안에 들여놓은 가구라든지 옷들, 가방, 그리고 접시랑 식기들 모두 유명한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듣기로 형님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맨날 쇼핑 다니고 돈을 흥청망청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 어머니 딴은 안 좋게 보셨던 건지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할 게 아니다마는 아무튼 큰애네 친정 쪽은 나랑 잘 안 맞아. 집 가지고도 요구하는 게 많고 무리해서 대출해다가 얻어줬더니만 혼수한다고 아주 허리가 휘어졌겠더라고. 그렇게 비싼 것들 사들이고 돈 쓰는 것도 해프고 말이야. 지들 먹고 살던 대로 누리기에 우리 용철이 월급이 너무 작다나 뭐라나. 아유, 자기 딸은 결혼한 일에 일 한 번 안 하고 놀고 먹는데 뭔 말이 많아 진짜. 이쯤 되니 어머니도 쌓인 게 많으신 것 같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나 어머니의 사이가 무난했을 때 얘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은 저와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집 근처 시장에서 몇 번 과일이나 맛있는 족발, 반찬이나 떡 같은 걸 주기적으로 넣어드렸더니 그걸로 형님한테 미운 털이 박혀버렸나 봐요. 어머니가 그걸 갖고 순수하게 형님한테 자랑을 하셨던 모양인데 형님 딴은 자기가 안 하는 시댁 일을 제가 괜히 늘리는 것 같아서 되게 미웠나 봐요. 한번 저한테 경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도 처음엔 그렇게 어머니한테 많이 사다 바치고 했거든? 근데 다 부질없다. 그렇게 잘해봤자 결국 시는 시라서 조금만 서운한 일 있으면 금방 돌아서고 원수된다? 자기도 쓸데없이 없는 살림에 그런 데다 돈 쓰지 말고 자기한테 써. 어머니한테 그런 거 해봤자 안 돌아온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게 착한 며느리 짓이라니까.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저는 저에게 대단한 충고를 해주는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저한텐 그래놓고 뒤에서 자기는 어머니한테 또 뭘 챙겨다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아주 기분 나쁜 전화 한 통 때문에 발각되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와 사이가 무난했는데 이날의 전화를 통해 꽤나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 작은 애야. 너 왜 큰애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서운하게 하니? 큰애가 나한테 몰래 말해놓고
많이 힘들어하더라. 네가 곁을 안 준다고. 음식도 그렇고 다 너무 혼자 잘할 줄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엄연히 네가 아랫사람인데 윗사람인 형님을 잘 대접해야지.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야단치시는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인사를 안 하고 서운하게 했다는 건지, 제가 형님한테 도통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론인즉슨 형님은 제가 어머니에게 뭔가 사다 드리는 건 그만하게 저렇게 장치를 걸어두고요. 정작 자기는 좀 더 먼 시장까지 가서는 어머니 드실 거리를 한동안 사다 바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챙겨드린 걸 자기 딴은 며느리 간의 기싸움이라고 여겼던 걸까요?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를 꼬셔내서 이간질을 하고 저쯤에서 누워있게 하고 자기는 신나게 음료수 마시며 날아가듯 뛰어서는 웃음꼴을 넣은 거죠. 형님은 진짜 뭐랄까 되게 이상한 성질의 소유자였어요. 저한테 그렇게 어머니 욕을 하길래 하마터면 저도 뭐라고 맞장구 칠 뻔했다니까요. 아우, 우리 어머니 진짜 짠순이셔. 집 해줄 때에는 얼마나 하나하나 다 따지시던지. 우리 친정에서 얼마나 불만 많았는지 몰라. 하여간 동서도 어머니 조심하는 게 좋아. 어머니가 뒤끝이 있으셔서 뭐 하나 기분 나쁘시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신다니까? 내가 그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아니, 말은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뒤로는 저 몰래 반찬 갖다 바치고 제 앞에서 그렇게 세상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뭘 놀리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남편한테 상담을 할까 하다가 결국 자기 엄마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오가는 걸 듣고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 저는 아기를 갖게 됐고 제 딴에는 알뜰하게 뭔가 하고 싶어서 중고 인터넷 사이트를 엄청나게 이용하게 됐어요. 남편도 이런 저를 칭찬해줬고 어머니도 저보고 알뜰하다고 좋게 봐주셨거든요. 아유, 우리 둘째는 아주 물건을 허투루 사는 법이 없네. 어쩜 그렇게 알뜰하고 열심히 살아. 하여간 너무너무 보기 좋구나. 열심히 해봐. 시작을 작게 해도 차차 하나씩 늘려가는 거다. 어머니가 이 말을 하셨을 뿐인데 그날 저녁에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는 결국 어머니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형님이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전혀 아랑곳 않고 그냥 마구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거 100% 어머니가 나 욕한 거 맞아. 내가 신혼 때 혼수며 가전들 다 비싼 걸로 해왔거든. 솔직히 우리 친정엄마 눈으로 볼 때 집도 너무 작고 볼품없어서 해주기도 싫어했어. 그래도 딸 얼굴이 있으니까 명색이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니까 엄마가 욕을 하면서도 비싸게 사주셨거든. 근데 어머니는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코딱지만한 자기 아들 집에 으리으리한 것들 자리 잡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분수가 안 맞잖아. 마리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또 어머니한테 싸바싸바 할 거면서 왜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절 칭찬하신 게 너무 안 이뻤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도 맞장구를 많이 쳐드리긴 했는데 이때 형님은 또 빠지지 않고 제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당시 임신해서 막달로 가는 중이라 살이 거의 18kg 정도 쪘었거든요. 저라고 뭐 찌고 싶어서 찐 것도 아니고 형님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 알 거면서 슬쩍 시비를 걸더라고요. 내 친구도 이번에 늦둥이 임신했는데 엄청 살쪘어. 동성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걔는 진짜 짐승처럼 찌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빼려고 그러는지 몰라. 몸무게가 글쎄 70kg가 넘었대. 아니 근데 전에 동서도 70 넘겼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그런 걸로 기억이 나서. 아우, 70kg 넘기면 어때? 애 낳으면 다 빠지지.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와, 이때 전화 끊고 혼자 얼마나 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형님이랑 전화하고 오랜 얘기를 하면 늘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대체 제가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한동안 거리도 두었죠. 그렇게 나중에 아기도 낳았는데 하필 이때 제가 몸도 안 좋은데 우리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 또 저는 그걸 알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출산을 한 거라 여러모로 집 상황이 나빴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기 여보, 그러지 말고 처형한테 부탁하는 건 좀 그런가? 아니,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조금 도움 청하면 안 돼? 아, 내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고 집을 비울 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돼서 그래. 저도 언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언니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부탁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안 될 사정이 있어. 그게 언니도 아기가 생겼거든. 지금 한창 조심해야 될 시기라서 어쩔 수가 없대. 언니도 맨날 누워서 지내고 있어. 엄마가 지금 아주 보통 마음이 아니야. 딸 둘 다 돌봐줘야 되는데 본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그게 너무 괴롭대. 실제로 엄마는 이때 엄청 괴로워하시긴 했어요. 제 딴에도 당연히 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꽤 위험한 상태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 자체로 감지덕지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발 제안을 해오신 거예요. 듣고 저 엄청 고민이 됐는데 그때는 진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고 말았죠. 이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네 형님한테 나 시간만이라도 좀 도움받는 게 어떠냐. 돈 조금 얼마 주고. 아니 네 형이야 돈이 궁한애는 아니니까 그렇게 부담 갖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지 애들 보내고 심심하다고 일자리 찾는다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 아유 걔도 애기 키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보다 나을 거고.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아유 나도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냐. 애기가 그렇게 잠을 안 재우고 힘들게 하니 어떻게든 다들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 당시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완전히 안 끌리진 않았어요. 실제로 형님은 애를 키워봤고 그게 그렇게 저랑 터울이 크지도 않고 예전에 유치원 교사를 했었다나 해서 애들을 잘 돌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예 낯선 베이비시터를 쓰느니 그때 여론도 안 좋을 때라 차라리 형님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형님을 불렀는데 이후로 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차라리 남을 불렀다면 돈 주고 할 말 다 했을 텐데 형님은 자기가 적게 받겠다면서 신경 써주는 척 말하더니 묘하게 우리 집안에 있는 많은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상황을 바란 게 아닌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어머 형님 저기 여기 있던 거 말이에요. 애기 짐. 제가 가방 싸둔 거 있는데 그거 혹시 버리신 거 아니죠? 아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혹시 못 보셨어요? 사실 전 이때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죄송한 기분이 있었지만 정말 알만한 구석이 형님밖에 없었거든요. 저 말고도 우리 집 물건을 낮 시간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형님이었고 애기 방을 어느 정도 정돈해 주시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하고 물었던 건데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너무 기막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이제 안 쓸 거 아니야? 나 그래서 버렸는데. 정말 전 이때 어안이 벙벙해져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을 꿈뻑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꾸를 했어요. 아니, 거기에 우리 애 이름 써 있잖아요, 형님. 게다가 신생아 때 쓰던 거라지만, 제가 거기다가 담아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자 형님은 슬쩍 당황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이내 표정을 찡그리면서 또 자기 식대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맨날 하던 식대로 늘 자기 유리하게 얘기를 지멋대로 몰아가니 저도 정색하고 답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말려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저 그거 저희 언니 주려고 모아둔 거예요. 우리 언니도 출산 앞두고 있어서 우리 애 거 다 물려주기로 했는데,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놔둔 건데 버리셨다니. 형님이 만약 이때 솔직하게 사과했었다고 한들 제 속이 풀릴 리가 없었을 텐데 사과는커녕 또 합리화를 해대더군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면 거기 그렇게 아무 데나 두지 말고 잘 놔뒀어야지. 나보고는 애기 방도 정리해달라며. 그러니까 나는 보는 대로 다 치우잖아. 그걸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면 어떡해?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가뜩이나 물건이 사라진 것도 열받는데 형님이 대처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으니 이 문제를 갖고 어머니한테 뭐라 몰라 일러 바쳤더라고요. 바로 이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둘째야. 너 네 형님이랑 문제가 오늘 좀 있었다며. 네 형님이 많이 속상한지 아주 단단히 화가 났더라. 그러지 말고 네가 전화해서 잘 풀든지 아니면 안 늦었으니까 둘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든지 좀 상황을 다시 좋게 좀 해봐라. 네? 형님이랑 제가 왜요, 어머니?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형님은 그날 하루의 일을 갖고 어머니에게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쳤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주 빠짐없이 다 말한 걸 알게 됐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저는 결국 형님을 집에 부르지 않게 됐답니다. 듣자니 네가 너희 친정어머니 주려고 챙겨둔 걸 큰애가 버렸다면서. 그걸 자기는 모르고 버린 건데 치워주려고 갔다가 서운한 소리만 들었다고 아주 속상하다고 하더라. 물론 얘가 잘못은 했지. 아유, 그래도 너도 말을 좀 가려서 하지 그랬어. 동서한테 너무 서운하다고. 돈도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일은 못하겠다고 계속 투정 부리더라고. 어머니도 참 저런 구구절절한 얘기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쯤 되니까 저는 말 전하는 어머님도 믿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는 대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 음식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아직도 살이 덜 빠졌잖아. 아유, 그러다가 젊은 애가 고혈압 오면 어떡하니? 나 봐봐. 맨날 약 먹고 어딜 가나 합병증 의심해야 되고 아주 고달프다. 네 형님이 네 걱정 얼마나 하는지 그만큼 너 생각해주는 애도 없다. 와, 이쯤 되니 저는 얘기를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 밥 먹는 거 갖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래, 엄청 걱정하더라고. 젓갈이며 고기며 하여간 상같이 쌓아두고 먹는다나. 오죽했으면 아무리 산모라지만 밥을 짐승 머슴처럼 먹는다고 걱정을 하더라. 내가 볼 땐 네 형님이 너무 힘들게 살을 빼서 자기처럼 고생할까 봐 그러는 것 같아. 실제로 자기도 걱정된다고 했고 말이야. 그건 네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쯤 되니 어머니랑도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고달프고 힘든데 형님한테 낮에 와서 애기 봐주는 비용을 안 들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혀가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보, 어려울 것 없는 얘기야. 그럼 결론을 내리자. 형수님이 봐주시는 건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형님도 그러고 가셔서 기분 나쁘셨던 모양인데 다음 주부터 오려고 하시겠어? 그냥 오늘까지 해주신 거 쳐서 돈 입금해드리고 우리는 주말 사이에 베이비시터 알아보든지 하자고. 올 보기 싫고 힘들면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냥 형수님이랑은 딱 여기까지만 하자. 응?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심을 하고 형님한텐 전화도 싫어서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말로는 자기도 알겠다고 해놓고 또 어머니를 뭐라고 구워 삶았는지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둘째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전화로 하든지 직접 만나서 했어야지. 네가 그 카톡인가 뭔가로 그냥 내용만 보냈다며? 어? 네 형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는 도무지 너랑 잘 지낼 자신이 없다면서 자꾸 울더라. 응? 아유, 그럼 나는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너 보고 사과하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네 형님 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해야 되냐? 싸우지들 말고 좀 적당선에서 좀 타협들을 해. 가족들끼리 자꾸 이렇게 말 나오면 서로 피곤한 거야. 어머니는 너무 당연한 말들을 형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하고 계셨고, 전 이런 전화를 받는 것 자체로 너무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됐어요. 절로 이마 쪽이며 미간에 자꾸 주름이 잡히기도 하고, 사소하게 사람들과 부딪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이지 형님 얼굴은 너무 꼴 보기 싫은 상태가 되어서 이 무렵부터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시댁 행사가 있으면 가곤 했는데 하필 이때 시댁에 큰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어머니 허리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엉망이 되셨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시댁에 가서 어머니를 봐드려야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어머니께 마음을 열었던 건 저보고는 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는 애기도 어리고 한창 바쁠 때 아니냐. 그냥 오지 말고 너는 집에서 쉬고 애기나 잘 챙겨라. 그맘때 부모들은 너무 정신 사납게 하면 안 돼. 손갈 나이에 애기가 있는데 뭘 다른 걸 신경 써. 네 형님 오라고 할 테니까 그냥 놔둬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먼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든 아이와의 스케줄을 잘 조율해서 어머니를 도우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때 고마워했고 아기를 맡겨두고 시댁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이전처럼 음식도 해가고 집 청소나 자잘한 것들을 주말 내내 출퇴근하듯이 했죠. 평일 중에는 형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네요. 사실 이때 알게 모르게 저와 어머니가 조금 돈독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돌봐드린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이 무렵 때 형님이 제 발로 크게 사고를 쳐버린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도려운 애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일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크게 싸우셨던 것 같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겠죠. 하지만 본인 애를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막 6살을 넘긴 자기 아들을 두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도 내심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어? 아무리 지 서방한테 화가 나도 그렇지, 뭐, 어떻게 빈집에 애 혼자 놔두고 애미가 돼서 그냥 나가버려. 지 아빠 올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어? 아이고,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말 맞다나 아주버님과 아주 크게 싸우셨던 것 같은데요. 형님은 자기 남편 한번 당해보라고 아들을 그냥 놔두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주 다행히도 한 15분 뒤에 아주버님이 들어오시긴 했다지만 그 집 애이자 저의 시조카인 그 아이는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를 붙잡고 애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고작 6살짜리가 말이에요. 작은 엄마, 엄마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줘요. 저는 엄마 전화기만 알고 전화번호는 몰라요. 꼬맹이가 그렇게 와서 애달프게 말을 하는데 진짜 하다하다 형님이 너무 독하고 못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우다가 화가 나도 그렇지. 아니 자기 애를 그냥 놔두고 짐 싸서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이때 일을 두고 어머니는 꽤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건지 차마 입 밖으로는 못 내고 속으로 쌓아두신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일단락되어 형님이 들어오셨고 나중에야 저는 왜 그렇게 집까지 나가버려야 했는지 이유를 듣게 됐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형 사업하던 게 좀 잘 안 돼서 집을 정리해야 되나 봐. 이래저래 해서 아무래도 어머니랑 합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와선 이걸 미룰 수가 없어. 그걸 형한테 듣고 대판 싸우고 부수고 난리가 난 거야.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애를 두고 나가버린 형수님, 진짜. 아, 난 당분간 형수님 얼굴 보면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 남편 말 그대로 형님은 그게 그렇게 열이 받아서 다 놔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저한테 그렇게 어머니 욕을 하면서 어머니한텐 또 제 욕을 해야 되던지 합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싫은가 싶었어요. 정말 사람이 너무 철면피인 게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어머니랑 어쩔 수 없이 합가하니까 또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화제를 바꾸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서, 어머니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 아, 우리 이번에 식탁 바꾸고 새로 내가 접시도 사고 반찬도 다른 집 걸로 바꿨거든. 근데 어머니는 네 남편 돈 벌기 힘든데 자꾸 접시 사냐부터 시작해서 음식 맛이 별로다. 반찬 그만 사라고 타박을 하는 거야. 아니, 본인 아들이 무능한 걸 왜 내 탓을 하시냐고. 안 그래도 이 사람 또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좀 말리시던가. 나 너무 짜증나.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형님도 아주버님 사업 망하게 한데 그렇게 책임이 없진 않거든요. 알바들이랑 싸워서 내보내기도 하고 손님들 왔을 때에도 기분 나쁜 내색을 너무 하고 뭔가 빈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합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님은 짜증이 났겠죠. 기본적으로 시댁이랑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성향도 아닌데 같이 살게 됐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이 한정식집을 한다고 또 종목을 바꾸셨고 그것마저 어머님한테 또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럼 어머니 욕 좀 덜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동서, 안 그래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주변에 말을 했는데 시댁에 돈 받고 신세 지고 있으면 다들 그냥 입 다물고 하라고 하더라. 아, 근데 그게 어디 말처럼 그렇게 될 일이야. 지들은 그게 뜻대로 되냐고. 난 이런 상황에 절대 오고 싶지 않았어. 다 이 사람이 무능해서 일을 그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도 그럼 자기 아들 앞길 좀 보태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생색을 내셔야겠어? 솔직히, 그깟 사업 우리 친정에서도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 근데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 사위가 무능한 걸 처가댁에서 메꾸는 거 말이야. 제가 남편한테 듣기로 형님네 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준재벌급 집도 아닌 것 같던데 대체 왜 맨날 저렇게 제 앞에서 잘 사는 척하고 무시하듯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던 새에 어머니랑 저는 또 분쟁이 한 번 있었으니 대체 형님은 뭔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 욕을 실컷 해댄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걸까요?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 제 얘기를 얼마나 했길래 또 어머니는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야, 이번에 네 아주버님네 한정식집 오픈하는데 그 준비 좀 네가 가서 해주고 그래라. 아이 큰애 말로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더라. 전에도 얘기하니까 싫은 내색 했던 적이 있다며? 가족끼리 자꾸 그렇게 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봐도 큰애는 쉬운 성격은 아닌데, 아이,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좀 잘 좀 해줘야지. 여기서 저는 그만 화가 나서 저도 나름 결혼 연차가 있고 애도 낳아서 그런지 좀 바른 말을 하게 됐답니다. 어머니, 아, 왜 맨날 저한테만 양보하라고 하세요? 형님은 저한테 한 번도 뭘 맞춰주거나 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직접 안 하시고 늘 어머니를 통해서 돌려 하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때 더 기분 안 좋고 나빠요. 제가 대놓고 듣기 싫은 내색을 해버리니 어머니는 꽤 당황하셨어요. 제가 막 저렇게 대들듯이 대꾸한 적이 없으니 놀라셨겠죠. 이때 거의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큰 소리가 오갈 뻔도 했었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진짜 머리가 확 굳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네가 너한테 왜 말을 못하겠어?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그러겠지. 내 앞에서 말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야.
아, 너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들은 쪽이 고쳐서 될 일이면 서로 좋은 거잖니? 응? 네가 고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큰애가 뭐라고 하면 그땐 큰애가 혼나야지. 듣자 하니 늘 큰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넘겨버린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 역시 매운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흐름의 얘기라면 저도 어머니께 형님을 대신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좀 혼란스러워서요, 지금. 형님이 맨날 저한테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주제에 저랑 전화만 끊었다 하면 아닌 척 제 험담을 어머니에게 하던가요? 전부 형님이랑 있을 때 생겼던 일들이기도 해서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거 모르시죠? 형님이 저한테 전화했다 하면 어머니랑 살면서 불편한 것들 말을 해요. 저는 들어드리느라 늘 시간이 없고 지치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니도 흠칫 놀라신 투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잠깐 말을 고르는 듯 했는데 하여간 어지간히 당황했나 봐요. 뭐? 내 얘기 누가? 네 형님이?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참다 못해 결국 금단의 얘기들을 늘어뜨리게 됐습니다. 저기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말이에요. 저한테 연락만 닿았다면 어머님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찬 갖고 뭐라고 하신다고 하고 저번에는 치킨 시키셨다가 야단 맞았다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던데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하다 보니 저도 좀 아차 싶기도 해서 그만하려는데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셔서 더 얘기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론 본인도 이렇게 지적받는 거 싫으면서 왜 나이가 어리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훈계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건 형님이니 저도 그냥 넘기겠다고 마음을 먹기는 했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그날 제가 대강했던 얘기들을 듣고 꽤나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저처럼 형님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냥 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이 얘기는 형님께 제가 말했다고 전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아마 가만 안 있으실 것 같고 더 시끄러워지고 싸움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건 보다 정말 형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왜 저에 대한 불만은 어머니한테 말하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저한테 말을 하는 거래요? 뭐 때문에 저나 어머니 이 두 사람이 고통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저와 어머니의 이런 밀접한 내용들을 형님은 당연히 알 리가 없었으니까 이후에 자기 사업 준비하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아주 신나 있더라고요. 전 먼저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고 형님이 초청할 때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쯤 어머니가 거의 참다 못해 일을 터뜨리고 마신 거예요. 한 집에 시어머니랑 큰 며느리가 같이 살다 보니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만도 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말 실수를 하셔서 형님한테 모든 내용을 다 말하셨나 봐요. 형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마구 따지고 말이죠. 동서, 미쳤어? 아니, 누구 이혼하게 만들 거야? 동서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최악이다. 아니, 어떻게 내가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했던 말을 갖다가 다 일러바치냐고. 나 어머니랑 두 번 다시 안 볼 뻔한 상황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화해한 거야.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긴다. 사실 잘못한 건 본인이면서 왜 중간에서 말을 전하면서 저를 갖다 공격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간질 했던 건 쏙 빼고 말이죠.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사람과 더 얽히고 싶지도 않고 그만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아주 눈을 번쩍이면서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기차다 웃길 얘기를 말이에요. 동서, 혹시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여기 한정식집 내는 거 부러웠나 봐? 자기네도 어머니한테 말을 해보던지 그랬어.
왜 솔직하지 못하게 어머니한테 내 욕이나 하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튀면서 졸지에 저는 형님네 개업을 부러워하는 질투 많은 동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때 곧 죽어도 그 가게 개업식엔 안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가족들끼리 제일 먼저 모일 거라고 통보를 하시더군요. 하필 가족이라는 이름을 운운하면서 모이라고 하시니까 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역시나 고급 한정식 집이라는 테마에 맞게 해서 그런 곳인지 몰라도 인테리어며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대리석이며 으리으리해 보였던 거, 식기 같은 것들도 좋은 걸 쓴 게 느껴졌어요. 사실 형님이야 그런 거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기왕이면 돈 들여서 더 예쁜 걸로 하고 싶었겠죠. 정 가볍게 인사를 하고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데 형님이 굳이 제 앞으로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절 무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서 왔네. 어머니가 이번에 초대하셨지? 그래. 가족들끼리 먼저 봐야지. 아, 근데 동서 말이야. 좀 낯설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또 애매하게 말을 던지나 싶어서 전 인상을 슬쩍 찡그렸어요. 이때만큼은 저도 어째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요? 낯설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그러자 형님은 옆에 서 있는 종업원들을 슬쩍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때처럼 한 인간이 재수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있잖아. 자기는 이런 곳 잘 안 와봤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동서 아마 모를 텐데 우리가 여기를 되게 고가로 설정을 했어. 하나하나 다 가격차가 낮지 않은 편이거든. 돈 여유 있게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닌가? 돈 있어? 이쯤 되면 뚜껑이 진즉 열려야 정상인 것 같잖아요. 아, 제가 뭐라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아주 믿을 수 없는 기막히게 웃긴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보니 이때 저희 남편도 뒤에서 보고 있었다더라고요. 보다가 기가 막혀서 본인이 나서려고 하는 차에 더 빠르게 큰 그림자가 덮치면서 일순간 우리 푼수 같은 형님의 등짝을 날쌔게 후려친 거예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처음엔 잘못 건드린 건가 싶더니 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명백히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아유, 큰애 너 입 다물어. 뭐라는 거야, 진짜. 순식간에 등짝을 세게 얻어맞은 형님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져서는 어머니를 거의 노려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종업원들 사이에 두고 뻗대고 돌아다니다가 개망신 당하듯 등짝을 맞았으니 엄청 무안했을 거예요. 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때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쏘아보던 형님은 이윽고 뒤에 던지신 어머니의 말에 아주 바쁘게 눈동자가 요동을 치게 됐죠. 뭘 하긴 뭐래. 뭘 으스대고 앉았냐고. 여기 네 동선의 돈으로 차린 거나 진배 없어. 근데 뭘 앞에서 어줍지 않게 으름장을 놓고 있냐고. 제 입으로 하고 싶던 말을 어머니가 먼저 저렇게 던져버리시니 진짜 여러모로 제가 나서기보다 이 타이밍에서 참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을 했을 땐 뭔가 더 쪼잔하고 안 좋은 그림이었을 게 뻔해서 말이에요. 본래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일찍이 상담을 해오셨던 게 있었는데 우리 쪽에 얼마 정도 금액을 부탁하셨던 게 있었어요. 네 형, 네 아주버님네 말이야. 그나마 이쪽에서 좀 지인들이 있고 경로가 있는 건지 아이 뭐 웬 한정식집을 하자고 하더라. 아유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지금 학가니 어쩌니 해도 내가 당장 풀 수 있는 돈이 없어. 아니 그러니 니네가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되겠어? 보태라는 게 아니라 기간 정해두고 갚는다고 물어보는 거야. 조금 니네 도움만 좀 받자, 응? 아, 이건 서로 비밀로 하고 말이야.
분명히 어머니 입으로 그렇게 비밀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얼마 차용증까지 쓰셨던 거거든요. 저희도 그 돈 쓰려면 쓸 구석이 있긴 했지만 당장 이사 갈 건 아니고 어머니가 돈에 대해선 꽤 확실한 분이세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저도 남편이랑 눈 딱 감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놔두고 개업 전까지도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살아줬는데 이후에 가족 모임 때 저렇게 젠체를 하는 걸 보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이후로 형님의 반응이란 그저 믿을 수 없단 표정이지 달리 어떤 표정을 지었겠나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뭐요? 동서네요? 아, 동서가 왜요? 형님은 이 말을 하면서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 싶었던 건지 끝내 제 눈을 보지 않고 어머니만 쳐다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주 복장이 터지겠다는 투로 크게 소리를 질러가며 말씀하셨고 형님은 옆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며 끝내 저랑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뭘 먹긴 뭐야, 어? 니네 여기 차리면서 어디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달라며? 내가 그럴 돈이 어딨고, 그럴 여력이 어딨어. 지금 당장이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딸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알아본 거다. 그게 작은 애였고. 얘네가 큰 목 대줘서 니네가 지금 여기 차린 거라고. 아,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어? 돈 나한테 보내지 말고 작은 애네한테 오늘 주소인가 계좌번호인가 받아. 이 말에 형님은 씩씩거리면서 눈가가 벌게져서는 어머니를 노려보듯 쳐다보더니 수군대는 종업원들을 뒤로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먼 놈의 자존심이 저리 새가지고 저한테는 한마디 언급도 안 했던 걸까요? 거의 뒷목을 잡고 쓰러지다시피 한 상태로 그렇게 제 앞에서 사라졌는데 형님이 그렇게 어질어질할 정도로 스트레스였던 건가 싶어서 저 또한 어이가 없어요. 일단 제가 그 집에 발을 들인 건 그날이 마지막이고 이후론 어머니를 통해 따박따박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다달이 정해두고 그렇게 돈을 잘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이제 뭘 좀 아신 건지 저한테 거의 끝맺음을 하듯 한마디 하셨어요. 잘 됐어. 걔는 그렇게 한번 약호가 확 죽어봐야 돼. 내가 언젠가 그러리라고 다짐하고 있던 차에 지같이 무덤을 판 거지 뭐. 지주제에 저래놓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얼굴을 들이밀고 다니냐? 아휴, 하여간 저번에 네가 한 얘기 생각만 해도 내가 화병이 날 것 같아. 뭐? 아니 내 욕을 그렇게 했어? 그래놓고 나한테 네 욕을 하고 하여간 저 여시 같은 거죠. 그냥 싹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보기도 처음이다 정말. 어머니는 그렇게 벼르고 벼르시는 듯 하더니 이후로 형님이랑 여전히 합가 중이시긴 한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형님과도 대면대면하고 어머니와도 딱히 일정이 있는 거 아니면 따로 연락하거나 어쩌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날의 형님이 주춤하고 사라지던 모양새는 진짜 두고두고 기억해두고 싶네요. 열받는 일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쫓기듯 나가버리던 뒷공무니를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쌓였던 열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상을 살면서 또 제 살 길을 마련해 나가야겠어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